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5회. 오늘은 한국의 공정한 자본주의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여야 됩니다. 복지는 국가의 부담 능력에 기초를 둬야 되고, 국가의 부담 능력이란 바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부담 능력에 맞게 복지를 추구할 때 우리는 최대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궁기 이럴 때 정부가 곳간에서 쌀과 보리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줘 왔는데, 그 나눠주는 것이 백성들이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새로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곳간에 있는 쌀을 다 퍼다 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새로 농사 지을 쌀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해 백성들이 환호하겠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우리나라는 처절한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복지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지탱 가능한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탱 가능한 한국형 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의 공정한 복지 자본주의를 구현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복지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경쟁과 경쟁의 결과가 가져오는 사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과연 이 공정한 경쟁과 이 경쟁의 결과로서 생기는 사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그러한 이 공정한 복지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과연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해 왔는지, 정재훈 교수님. 근데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약간 의문이 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화 시대를 보면은 일종의 순수한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어떤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주도하는 시장 경제를. 네. 이제 그런 형태를 겪었고, 세계화, 이 산업화가 점차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90년대 중반, 그때 이후로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국가가 시장 경제에 위에 서 있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 경제 체제의 토대를 둔 자본주의, 이게 한국 땅에서 작동을 했느냐? 그럼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또 복지가 작동을 했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겠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복지도 자본주의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네.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 경쟁 체제라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개인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까? 안상훈 교수님. 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정부 개입이 여전히 과도한다는 측면에서 네.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 철폐 문제는 사실 역대 정권이 다 내세웠던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들을 계속했죠.
네, 사실은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규제 방식은 그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 그래서 모든 거를 정부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들을 보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든 거를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 식의 그 과도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 소위 얘기하는 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이익 집단들이 이 혁신적인 그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좀 방해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규제 조치들을 요구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버도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요즘에도 뭐 카풀 택시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보건 의료와 같은 그 규제들 때문에 그 IT 기기에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전혀 탑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혁신적인 성장이 필요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던 초기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동원은 독일 같은 경우 선진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지역마다 자본을 자체적으로 동원해서 은행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균형 있게 발전했는데 한국은 애초에 120년도 지난 다음에 산업화를 하려고 보니까 자본이 없는 겁니다. 이 없는 자본을 가지고서 산업화를 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자본 동원의 역할까지 하고 그 자본이 국내 자본은 아주 희소하니까 외국에서 차관 형태로 국가가 한국은행이 보증을 서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처음 시작하는 자원의 분배부터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부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제 민간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는 국내에서 이 자원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세계 시장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경쟁을 하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인류 기업만이 살아남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세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상대로 세계 인류가 되고 세계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세계화 구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영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괴리가 있었죠. 그 괴리가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전부 정부가 그전에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 가지고 작동하던 경제가 갑자기 은행장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마라. 자율적으로 뽑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율체제로 가니까 거기에서 그전에 규제에 익숙해 있던 경제가 새로운 방식의 경제에 적응을 못하였고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과도한 임금 인상과 겹쳐가지고 우리가 IMF 경제 위기라는 상태로 구조조정을 하게 됐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 자본주의를 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결정판으로
분배를 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상훈 교수님께 이 복지라는 게 이게 분배의 개념 아닙니까? 그럼 분배를 하려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흔히들 복지를 바탕으로 하는 분배의 개념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원적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따로 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분배에 앞서서 성장이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배할 게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진영과 자본진영의 싸움에서 자본진영이 종국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간 본성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풍족하기를 바라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본주의가 있어야지 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배가 또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그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들입니다. 과거에는 그 대공황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현재는 양극화라든지 고용 축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복지국가 없이는 이런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네. 그 서구에서 성공적으로 복지 자본주의를 일군 나라들의 교훈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종류의 그 분배 전략이 성장과 연결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늘 그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연결되는 그 복지가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로동기를 침해할 수 있는 현금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사회 서비스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자원이 뭐가 있냐고 물으면 우리가 바로 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대학 교육까지 인적 자본 투자를 남성 여성에게 고루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남성만 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를 없애는데도 그 서구의 경험을 보면 이 복지를 서비스 방식으로 주는 게 대단히 유효하다라고 돼 있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안상훈 교수님이 현금 복지보다는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말을 잠깐 이어가지고 네, 네,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한 사회적 돌봄 시설의 그 확대라든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을 사실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보이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회적 변화에 안상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 지금의 저출산 문제도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하나 첨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복지 자본주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복지를 강조하는 게 복지 자본주의냐 이제는 복지 자본주의냐 네. 약간 그 국가에 따라서 이제 방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틀은 복지와 경제의 어떤 성장의 선순환 구조 네. 서로 이렇게 네. 보완하는 그래 네. 그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열하게 시장 경제를 하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경쟁을 하되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한다. 네.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국가가 가능하면 기업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하지만 기업 활동의 결과 생긴 과실이나 네. 뭐 긍정적인 효과나 혹은 부정적인 효과나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개입을 하고 네.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시장 경제의 원리 그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건데 저희는 아직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지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약간 따로 노는 그런 개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적 시장 경제 이것은 독일의 그 우파인 기독교 민주당 그리고 기사당 연합이 만든 정책이고요. 사회적 시장 경제의 원형은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독일은 통일을 하고 그리고 또 산업도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후발 자본주의인 독일이 선진 자본주의인 영국을 따라잡았다. 경제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 급격한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의 완벽한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재 정권이었던 유신 시대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누리는 의료 개보험제도,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의료보험공단이 바로 유신 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이것이 이제 복지의 개념인데 이것이 경쟁과 성장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어떤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퍼주기식 복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복지가 큰 사회적 과제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큰 사회적 부담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복지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산물로서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자본주의로서의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상호 교수님.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의 그 문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양성 간의 불평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개발 독재라고 부르건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건 60년대 이후에 있었던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그 산업화 정책은 상당히 이제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가 1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0불까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왔는데 엄청난 그 고도 성장기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뭐 몇 년 후에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 절대 빈곤 문제가 자연히 이제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1, 2만 불 시대로 이제 접어든 다음에 특히 이제 2만 불 시대가 한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상대적 빈곤 문제가 대두를 하게 됩니다. 한 10년 동안 100불짜리가 10,000불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10배 성장, 10배로 부자가 된 건데 그 10,000불, 20,000불짜리가 10년 동안 그대로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만 잘 살게 되고 나는 가난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종류의 그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푸는데 적절한 시점을 조금 놓쳐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성장의 관성이겠죠. 여전히 모든 걸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복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양성 간의 불평등한 그 자본주의면서도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가부장적 자본주의로서 지금 한국 경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대단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그 기업 내 이제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네. 그 출산을 하거나 뭐 양육기에 아주 그 고단해지면 그 퇴사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돼 있는 게 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애 낳고 키우면서도 그 사회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그 복지 관련된 사회 서비스가 또 한편으로는 미비하다 보니까 대학까지 공부한 여성들이 출산 양육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들에게 투자됐던 이 교육 투자가 생산으로 이제 회수되지 못하는 그런 불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제 출산 보이콧 혹은 결혼 보이콧까지 하고 있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교육받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가능해지겠지만은 그 인구의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또 국가의 그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침해되는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제대로 된 복지자본주의로 전환에 실패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복지자본주의가 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이 그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일자리가 곧 복지이던 시기가 이제 한창 산업화하던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 복지가 굉장히 그 발전을 했었죠. 뭐 예. 기업 예. 일단 그렇죠. 직장 취업하면은 자녀 등록금부터 심지어 사원 주택을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는데 이 후기 산업사회 구조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이 고용 불안전이 상시화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복지가 그 이제 적절하게 소위 말해서 기업이 하던 일을 국가가 대신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복지가 자본주의와 만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복지가 개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업계에서 이야기할 때 현금이냐 서비스냐, 네. 현금이냐 인프라 구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소모성 그 현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포퓰리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보편적 복지로 포장이 돼서 네. 이제 확대되는 네. 이제 그런 양상들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좀 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우리가 이 무상급식, 무상교통 이런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무상복지의 원형을 갖고 있었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값싼 교통비를 지불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정부의 무상복지가 그동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교통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소득 보고서 당신은 얼마 내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낮추고 서민들이 다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를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 맞춤형 복지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그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게 그 무상복지냐, 유상복지냐, 그리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런 종류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복지, 전 국민을 위한 복지라고 하더라도 부자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면 그거는 공짜 복지, 무상 복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네. 정치인들이 이 무상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복지를 마음대로 향유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한국형 정치 구조의 그 복지 부분에서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한국은 선거 주기가 굉장히 빈번하고 네. 그리고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선량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공짜 복지, 무상 복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지를 공짜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이 먹히는 거지. 아무리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뭐 복잡한 의미의 그 맞춤형 사회 서비스 복지 이런 것들은 별로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 정치에 의해서 복지가 결정되는 요즘과 같은 일들은 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일단은 어떤 복지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합의하는 형태의 그런 합의 민주적인 결정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약의 형태로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그 복지 정책들이 자꾸 난무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아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좋은 한국형 복지자본주의를 위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포퓰리즘적인 접근이었다고 저희 선거 그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무상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자체 선거가 계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2010년. 처음에 네. 무상 급식 이야기 네. 나왔고 그게 이제 무상 보육까지 갔는데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서구 선진국가의 현실을 왜곡하는 곡학아세하는 이제 말들이 퍼졌는 거 아니? 예를 들면 뭐 스웨덴에서는 무상 보육을 한다. 뭐 사실상 무상 보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득별로 분명히 보육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계속 최근에 들어서 지역별로 아주 재정 상태가 좋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무상 보육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소득별로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유럽 이제 복지국가의 이제 사례일 수 있고 심지어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이 시청에서 돈을 대신 주더라도 아이 급식 비용을 1유로라도 내는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한국에서는 그 선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포퓰리즘적인 주장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는가? 이 복지국가 로드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건 어쨌든 국가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만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 그리고 스스로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 예방적 차원에서든 사후 문제 해결 차원에서든 우리가 이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관련해서 뭐 보충성의 원칙이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사회 연대의 이제 조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복지국가 구성 원리에 대한 그게 학문적 차원의 토론이든 정치적 차원의 합의든 사회 협약이든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더더군다나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이 그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에도 뭐 청년 배당이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그 지자체에서 대신해주겠다. 근데 국민연금 제도,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회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지자체에서 선거 공약이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치인이 됐든 관료가 됐든 이제 숨죽이면서 대중의 반응이 어떤가를 눈치만 살피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우리 안상훈 교수님이 평소에 그 주장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맞춤형 복지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 복지라는 것이 고용과 연결되어서 고용이 다시 성장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을 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이 복지 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주 세세한 것보다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좋은 종류의 한국형 복지 전략의 요체가 뭔지 네,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그 복지를 하게 되면 돈이 듭니다. 네. 그 땅 파서 할 수 있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산유국. 산유국은 이제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값으로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긴 하죠. 우리는 이제 땅 파서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복지에 드는 돈은 누군가 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이 증세 문제가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기 힘들다 보니까 마구마구 공짜 복지, 무상 복지 얘기를 하면서 증세 얘기는 뒤로 슬그머니 감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나라빚 국채가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꼴이 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잘난 후손을 기대하고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지로 잔치하고 후손들은 우리가 잔치한 그 복지의 빚을 갚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아마 일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막장 드라마 소재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가 얼마를 내고 빈자가 얼마를 내고 그리고 지금 현 세대가 어떤 복지를 하는데 현 세대가 얼마를 부담하고 후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복지와 부담을 남길 것인지 이런 전체를 좀 고민해야지만 이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좋은 복지 전략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복지를 주는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복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서비스 복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그 복지를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복지를 주면 일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유럽병이나 복지병으로 얘기되는 현상, 즉 근로동기 침해 현상은 현금 복지의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네. 사회 서비스, 예컨대 뭐 보육 서비스,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활동을 안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서비스 복지의 경우에는 근로동기 침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누가 전달을 하게 되죠? 사람이 서비스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산업별로 봐도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가 사회 서비스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 하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이상한 보조금이나 뭐 인건비 보조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서 정작 어마어마한 일자리 저수지가 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복지보다는 현금 복지를 선거 정치 위주로 가져가고 있다. 이건 좀 고쳐야 되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의 복지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지 이게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냐. 그 예전에 그 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를 일궜을 때는 오일 쇼크 이전이고 경제 성장률이 유럽도 한 두 자리 숫자를 계속 유지하던 시절에 호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뭐 GDP 대비 한 30%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또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마구잡이로 무작정 복지 수준을 서유럽이 옛날에 했던 수준까지 늘려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한 OECD 평균 정도인 한 GDP 대비 20% 정도 그걸 이제 제 표현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일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중부담 중복지에선 우리가 특히 우선순위 설정에 꼼꼼하게 천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복지에 쓸 돈이 많다면 현금 복지도 많이 주고 뭐 무상 복지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남들 30% 수준에서 할 때 GDP 대비 20%만 한다 그러면 예산이 대단히 한정된 상태에서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상 보편 복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네. 개인들이 꼭 필요로 한 게 생애 주기별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러한 복지 욕구를 풀지 못해서 내가 일을 하기 힘든 게 뭔지를 따져서 그런 것들부터 풀어주는 소위 얘기하는 그 맞춤형의 선별적인 복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부담 중복지를 염두에 둔 한국형의 현실적인 복지 전략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안상원 네. 교수께서 네. 그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별 그 복지 정책이 그럼 왜 필요하냐? 이 내 인생에 있어서 확실성을 주는 겁니다. 아, 예, 예. 내가 그렇죠. 아이를 낳았을 때, 내지 네. 당사자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뭐 청년이 됐을 때,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고, 이럴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저희가 이제 체계 신뢰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뢰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래도 부지런히 열심히 대다수는 낼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재정이 마련이 되고, 마련된 재정으로 또 확실성을 부여해주고, 이런 어떤 그 이제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어떤 또 선순환 구조가 또 마련이 될 수 있고, 이게 사실 이제 복지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지금 각종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안들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연금 재정 재계산을 몇 년마다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들을 예. 꾸준히 지금 실천해 왔습니다. 네, 사실 네. 그 이번 문재인 정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는 합리적인 개혁을 한 바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그런 재정 재계산과 그 연금제도 개선이 전문가들이 모인 그 두 개의 위원회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낸 안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해오라는 주문을 받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노사정위원회로 바톤이 넘겨져서 거기서 논의가 됐지만 거기는 이제 전문가가 제대로 참여하는 연금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며칠 전에 이제 고민 끝에 아마도 복지부에서 그 대통령 눈높이인지 국민 눈높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높이에 맞는다는 4가지의 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안들에 대한 그 국민연금 전문가 대부분의 기본적인 평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를 너무나 간과하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내안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그 재정 안정화에 충실한 방안들이 다 빠져 있다라는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보험료를 높여야지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이번 안에 반영이 안 된 거다라는 비판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덜 내고 더 받는다. 정말 그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무상복지죠.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맥락에서 또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제대로 또 설계를 안 하고 이제 설명해서 이제 살짝 덮어두면서 넘어가는 네. 이제 이런 것들. 네. 그 이런 기초연금 문제도 있죠. 같은 경우에도요. 기초연금을 많이 주면 좋긴 하지만
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잘못 연동시키게 되면 예컨대 기초연금을 지금 40만 원 수준까지 확대를 한다. 네. 그럼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하 경제가 큰 경제 구조에서 국민연금 안 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률을 낮추는 네. 부정적인 효과까지 잉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소득주도 성장의 맥락이겠지만 그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연금의 백년지 대계를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안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문제들이 복지의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그 소득주도 성장 이름으로 했던 것도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정부가 아주 이 여름에 벼를 막 심듯이 정부가 심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마른 논에 벼를 심어가지고 키우겠다 이런 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름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과연 한국적인 복지 자본주의의 길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일종의 그 이제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해서 경제 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 말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붙여서 그렇지 사실 뭐 케인지언이었죠. 복지국가 역사적 그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득을 어떻게 그 이제 창출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손에 쥐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스스로 창출하게 할 것이냐, 스스로 손에 쥐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갈리는 건데 이제 이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너무 이렇게 그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좌표를 잃은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은 현금 복지의 현금급의 확대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최저임금도 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일자리를 유지해 가는 가운데 또 뭐 소득을 창출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라는 데서 약간 약간 옆으로 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현금 복지입니까? 아니면은 사회 서비스 복지입니까?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서 3명이 일하던 곳에 5명을 더 투입해 가지고 8명이 그건 지속 가능 하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사실. 네. 이게 현금 복지입니까? 아니면 사회 서비스 복지입니까?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굉장히 그 단기 처방이라는 것에는 뭐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케인지안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처방은 아닌 것 같고요. 요 며칠 청년들이 뭐 여기저기 대자보 붙인 것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런 풍자를 하더군요.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성장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적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적 현실 두 가지를 이번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임금 수준을 높이고 뭐 이래서 그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유효 수요 창출론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놓쳤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소들에서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알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그 고용 창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자영업자들은 죽게 생겼고 이제 알바들은 자리를 잃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스운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정책 끝에 승자는 누구였는가? 노동시장의 강자들이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노동시장의 약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결과를 겪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임금은 올렸는데 나는 노동시장에서 잘려서 임금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임금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그 윗단과 아랫단 사이에 부익부 비익빈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런 그 현금복지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부 수정을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네. 실패를 이제 자인하고 있는 형국인데 현 야당인 그 보수당 쪽에서는 또 뒤늦게 부랴부랴 뭐 출산주도 성장 뭐 이래서 그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주자는 등 또 다른 방식의 그 보수 진영의 포퓰리즘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복지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는 이런 그 한국형 복지자본주의의 백년지대계를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좌도 우도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서로 이 복지를 포퓰리즘 방식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 네. 여전히 이것은 그 우리 정치의 실패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떤 집단이 가장 신뢰할 만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국회가 늘 꼴찌인 거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신뢰도는 지나가다가 만난 낯선 타인보다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교수님부터 1분 동안 오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안상훈 교수님도 1분 동안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은 국가 주도보다는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는 지원 정도의 소극적인 지원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네. 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건강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네. 국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복지 자본주의를 전제로 네. 한 네. 건강한 복지 자본주의의 성장, 네.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든 복지 국가의 로드맵 네. 건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소위 얘기하는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스웨덴 모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스웨덴 모델 같은 경우도 복지를 퍼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복지를 하고 시장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래서 시장은 성장하고 시장은 성장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적절한 우선순위에 입각한 생산적인 복지를 하는 나라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꼭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공짜 복지 얘기를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무상보육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스웨덴의 보육은 무상보육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육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네. 보편 네.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돈을 안 내도 세금이나 보험료나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고도 굴러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이제 후세대의 빚으로 물려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늘 우리가 내는 부분, 세금이나 보험료나 복지 관련된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된 의무를 함께 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복지에 대한 부담도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건 부자들 돈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각성, 계세주의로의 전환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우리가 공정한 복지 자본주의 한국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안상훈 교수님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땅을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 바다를 파서 또 엄청난 돈을 만든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를 바다를 파서 얻은 돈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주요한 주식시장에서 큰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퍼주기식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 판 돈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선도적으로 했다가 지금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끼니를 연명해야 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 흔히들 정부 돈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능력,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복지를 해야 될지 알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민주주의가 망한 것이 우민 정치로 망했다 그러는데, 어리석은 백성을 상대로 한 정치로 망했다 그러는데, 바로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현금 복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이 성장으로 선순환하는 복지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우리의 복지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후대에 번영을 이루는 그런 자본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